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음 주 일요일이면 ADS-B 43회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43회 ADS-B 대비를 위한 특강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교환 제가 교육자료 배포해 드렸고 그 교육자료는 우리 핵심 요약 포인트를 좀 더 압축시킨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최근에 출제되었던 40회, 41회, 42회 기출문제도 같이 그 내용에 추가해서 넣어둔 교육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최근에 실시됐던 40회에서부터 42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1과목 데이터 이해와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여러분의 득점 분포, 과거 출제 유형 전보단 훨씬 많이 득점 분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는 오히려 과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전보다는 평균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1, 2과목 우리 학습 분량이 굉장히 작죠. 따라서 출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만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는요, 그동안에 출제됐던 유형과 사뭇 다른 형태가 출제가 되죠. 기본적인 용어 정의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오늘 강의는 3과목의 어떤 출제 포인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1과목서부터 3과목까지 내리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 이동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우리 11월 3일 날 진행하고 있는 우리 ADS-B 43회 여러분 응시하는 시험에서 아주 유익한 정보가 저는 제공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환 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메모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모도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행하다 궁금사항 우리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 댓글도 확인해 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과목 데이터 이해 파트부터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데이터 이해 파트죠. 데이터 이해 과목에서는 데이터 이해 파트입니다. 정확하게 3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출제 유형이 바뀐 거라고 한다면 우리 데이터 정의 플러스 정량적과 정성적 데이터 플러스 우리 DIKW 개념을 서로 결합해서 출제되는 패턴을 갖고 있죠. 적어도 여러분은 정량적과 정성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하겠지만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DIKW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데이터의 정의는 크게 객관적 사실로서의 존재 특징이 있고 이런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추정하고 우리 예측하게 되는 당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기반을 통해서 다양한 출제 유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 파트에서 언급해 드리겠지만 정량과 정성적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준은 데이터의 존재, 객관적 사실로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언어 문자, 어떤 것은 기호와 숫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 기준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한 뒷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DIKW는 데이터의 당위적 특성을 가지고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정량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이죠. 자,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개념이 카테고리가 나눠지는지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40회 때 출제된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우리 정량적과 정성적을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로 존재, 데이터, 개별 데이터를 가지고 구분한다 했잖아요. 자, 이 데이터의 가장 최소 단위는 비트입니다. 하지만 오답 보기로 바이트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약간 뜬구름 없다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이와 같은 키워드 연계를 시켜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최근에 출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해당되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적 데이터는 말 그대로
존재 특징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정성적과 정량적으로 구분하게 되고 해당되는 형태가 언어 문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것을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게 되죠. 두 번째, 정량적 데이터라는 것은 계량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치, 기호, 도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출문제에서는 예전에 한번 출제되었었죠. 다음 중 정량적 데이터가 아닌 것은 하고 출제가 되었고 우리 오답 보기로서 기상특보가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해당 보기에서는 온도와 풍속, 강수량이 등장했고 해당되는 정성적 데이터가 오답 보기로 출제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암묵지와 형식지인데요. 우리 최근 41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암묵지와 형식지와는 다른 새로운 디지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암묵지와 형식지 말고 콘텐츠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단의 출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전달 매체에 의한 데이터, 지식 등 인식이 가능한 자료를 또 다른 지식의 유형 콘텐츠라고 정의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서는 이와 같은 암묵지와 형식지를 통해서 네 가지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이 네 가지 개념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차시에 등장할 키워드라 한다면 표출화랑 연결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출화라는 것은 암묵지에서 새로운 형식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연결화는 형식지에서 기존 형식지에서 새로운 추가된 형식지가 연결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표출화와 연결화 개념은 올바르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DIKW죠. DIKW는 데이터의 당위적 특성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 40회와 41회 때 DIKW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출제 유형은요. D 정의, I 정의, K 정의, W 정의를 물어볼 수 있고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데이터인지 또는 정보인지 또는 지식인지 또는 지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5번 데이터와 정보 관계라 할 수 있는 DIKW는 출제 가중치가 다른 파트, 해당되는 앞부분 파트보다는 가중치가 높습니다. 자,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6번의 데이터베이스 정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의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 적어도 DB,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DBMS를 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험 문제에선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출제 가중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정의 파트에서 보시면 DBMS가 가장 중요한 출제 가중치라고 했습니다. 잠깐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BMS가 우리 등장하게 된 이유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DBMS가 왜 등장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MS가 왜 등장했냐? 초기에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이 관리를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방식이 정해져 있죠. 그 데이터 구조는 이 프로그램에 딱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구조나 형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프로그램을 수정해야만 했죠. 예를 들면 파일 형식을 바꾸거나 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면 그에 맞게 프로그램도 손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각각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어려움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DBM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데이터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바꾸게 되면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는 걸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고, 또한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시스템 파일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중복 가능성이 발생해 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DBM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배경 지식 알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종속성이란 단어 우리 시험 문제에 최근 40회 때 출제 오답 보기로 등장했고, 이와 같은 데이터 프로그램의 종속성이라는 것은 DBMS가 등장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데이터베이스 정의 파트 진행을 했고요. 우리 그 다음 7번의 DBMS 발전 과정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관계형 DBMS와 3세대 객체지향 DBMS가 출제 포인트고, 이번 차시에 객체지향이란 정답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필요한 사항 등은 메모 부탁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 대부분 3과목에서 그동안 어려웠다고 한다면 3과목을 정리 못하고 시험에 임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죠. 따라서 제가 오늘 제공해드린 교육자료를 기반을 통해서 우리 오늘 강의 듣고 기출문제 여러분 풀어보면서 오늘 교환에 없었던 기출문제를 오늘 교환에다가 교육자료에다가 내용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권으로 우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복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 2, 3과목 큰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 학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DBMS 발전 과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43회 때 출제될 가중치가 우리 2세대 관계형 DBMS와 3세대를 할 수 있는 객체지향 DBMS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잠깐 배경 지식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 등은 메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교육 자료의 모든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여러분 메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형 DBMS라는 것은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과 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험에서 등장할 출제 2번 가중치인데요. 객체지향 DBMS라는 것은 우리 객체지향 설계를 통해 클래스와 객체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어서 좀 더 데이터 구조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객체지향 DBMS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 붕어빵 틀과 같고, 객체는 붕어빵과 같죠. 이렇게 그때의 재활용성이 높은 우리 DBMS가 바로 객체지향 DBMS였고, 우리 과거에는 객체지향 DBMS와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우리 오디오, 영상 상황들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계속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의 DBMS의 발전 과정, 우리 NoSQL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약간 난이도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약간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1, 2과목, 3과목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3회 등장할 거가 또 해당되는 RDBMS와 우리 4세대 객체지향 DBMS, 4세대 DBMS라고 할 수 있는 NoSQL DBMS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에서 보시면 RDBMS는 수직적 확장을 한다고 되어 있고 NoSQL은 수평적 확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배경 지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DBMS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규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죠. 대신에 아주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즉 성능 좋은 하나의 DB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적 향상을 통해서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NoSQL 방식이라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 적합한 DBM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여러 서버를 추가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 즉 수평적 확장을 갖고 있는 것이 NoSQL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상컨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RDB 방식을 수평적 확장이라 한다든지 NoSQL을 수직적 확장이라고 한다면 오답 보기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빅본기 필기 파트에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이점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의 유형 분류입니다. 아까 이렇게 데이터의 유형을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데이터의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되는 정형 데이터의 특징이 있다면 스키마가 있죠. 스키마라는 것은 특정 열 변수의 제약 조건을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메타데이터의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 최근의 기출문제에서는 비정형 데이터가 출제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데이터 유형,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은 약간 주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는 비정형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는 정형과 반정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반정형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시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DB 설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기성을 바라보건대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해당되는 4가지 설계 순서가 있는데요. 개념적 설계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각각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정보처리 기사 문제이죠. 하지만 우리 1과목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기출문제를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그만큼 합격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험에선 50%에서 60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격률을 조정하려고 하고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해당되는 개념적 설계 정의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적 설계 약간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설계라 한다면 데이터 간의 관계와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개념적 설계입니다. 특히 해당되는 데이터를 각각 객체와 속성, 관계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개념적 설계고 대표적으로 ER 모델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예상컨대 박스 안에 개념적 설계에 대한 내용을 부여하게 되고 그와 같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차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우리 11번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 아주 출제 가중치가 높고 이걸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라 하는데 큰 구조를 그리게 되면 메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첫 시작점이고요. 중간에 우리 ODS가 있습니다. ODS, 그 다음에 데이터 웨이크, 그 다음에 DW,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계열 문제에서는 반드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단순코 데이터베이스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1번과 4번이 출제 가중치 키워드였습니다. 통합된 데이터의 내용을 물어보고 잘못 표현해서 오답 고르는 문제 또는 네 번째 변화되는 데이터를 변화하지 않는 데이터 오답 고르는 문제가 그동안 출제됐던 가중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 파트에서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한 번도 제외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OLTP, OLAP 정의 내리고 서로 올바르게 연결하는 거 잘못 표기해서 오답 고르는 출제 유형이거나 SCM, GRM, SCM에 박스를 주어지게 되고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또는 ERP 또는 BI와 BA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서는 과거에 CRM과 SCM이 아주 높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43회 때는 ERP, BIBA 또는 OLTP, OLAP 파트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0 우리 5번에 보시면 EAI가 있습니다. 자, EA라는 것은 하단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통합해주는 역할이라 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지만 ADP 시험에서는 별도로 하나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EAI입니다. 언제든 이와 같은 예상 출제 키워드로 출제될 수 있다. 강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아까 데이터베이스 계열 문제라고 했고, 적어도 DW와 DM은 구분하도록 합니다. 아래 데이터 마트에 관련된 정의가 있고, 윗부분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해당되는 공유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훨씬 데이터 마트가 DW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차이점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항이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4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선 데이터의 통합성이란 내용, 오답 보기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성이라는 것은 일괄성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내용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1과목 파트에서는 시사적인 용어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3년 전에 출제됐던 블록체인이 이번 파트에 등장할 수가 있죠. 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산, 암호화,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술이라 할 수가 있고, 꼭 해당되는 내용 중에는 공공거래장부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공공거래장부라는 것은 모든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투명한 장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블록체인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1과목의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디오랑 영상 확인을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목소리가 좀 빨라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여러분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모니터링 사항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에는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자, 빅데이터 특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3V 빅데이터 특징이라고 하게 되죠. 데이터의 크기, 다양성, 데이터의 속도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우리 시험 이번 차시에서는 데이터 크기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테라, 베타, 페타, 제타, 요타 이렇게 데이터 크기 순서대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자, 이와 같은 테라, 페타, 제타, 요타라는 것은 바이트의 10의 거듭제곱의 크기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빅데이터 3V 중 이와 같은 볼륨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예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음 20번에는 빅데이터 출현 배경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이 아닌 것은 하고 출제된 가능성이 있고, 1, 2, 3번 외에 4번 우리 공공 데이터 개방, 정형 데이터의 증가, 잘못된 오답 보기로서 그동안 출제됐던 오답 보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출제 가중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플랫폼의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출제된 문제였다면 플랫폼에 비유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특정 시스템의 OS를 설명해주고, 빅데이터의 어떤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가, 바로 플랫폼에 관련된 출제가 이번 나올 순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 너무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고, 해당되는 문항을 통해서 앞뒤 문항 바꿔서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4가지 본질적인 변화, 늘상, 항상 가중치 높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에는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죠.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원 타입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가
아닌 것은 하고 최근에 출제됐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핵심적인 문장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 24번의 빅데이터 활용 기법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꼭 출제되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7가지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은 매번 매 차시 출제됐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출제 유형은 해당되는 기법의 정의 또는 사례를 통해서 이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 7가지 빅데이터의 활용 테크닉 기법이 있고 더불어서 사례 역시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도 한 번도 빠짐이 없습니다. 우리 1과목은 그동안 출제 유형이 변경되었을 때와 변경된 이후에 평균 득점 항목이 거의 한 문항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단답형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약간 시사적인 부분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는 출제 유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오히려 득점 분포는 훨씬 더 올라갔죠. 자,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1, 2과목에서는 어떤 난이도 조절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1, 2과목 깔끔하게 한 과목처럼 정리하고 3과목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25번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참 중요한 출제 키워드입니다. 거의 매 차씩 한 번도 빠짐이 없고 위기 요인과 해당되는 통제 방안을 연계하는 문제 외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오형 파트에 보시면 이와 같은 우리 피해를 구제해주는 전문가를 알고리즘이스트라 하고 최근에 41회 때 출제됐던 용어입니다. 자, 다음은 예상이죠. 자, 우리 데이터 3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빅분기 필기 파트에서는 이미 2번 정도 출제됐던 문제이고 데이터 3법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 하나 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오픈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정 계획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 사람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우리는 익명정보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의 플랫폼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 식별 데이터는 익명정보 처리가 원칙입니다. 어떤 거요? 익명정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 단어 대신에 가명정보란 단어가 등장하면 오답보기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이번에 100% 예상해 볼 수 있는 문항이고 자, 이와 같은 비식별화 기술은 5가지가 있는데 예시를 보고 어떤 비식별화 기술을 물어보는 요구하는 답안이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의 활용 참여소가 3가지가 있죠. 데이터와 기술과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파트에서 한 배경 지식은 정리하고 가도록 해요. 우리 보시면 M2M이란 단어가 있고 IoT, 사물 인터넷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M2M이라는 것은 기계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의미하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M2M이라고 하게 됩니다. IoT는 M2M 통신의 개념을 확장해서 인터넷을 통한 연결된 모든 기기를 의미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만약에 박스가 표현이 된다면 이와 같은 M2M과 IoT는 구분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 출제 유형 중에서 이와 같은 센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되는데 최대화된다는 이런 오답 보기도 한번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3과목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3과목 파트에서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 부분에서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언더라인 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최적화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100% 오답 보기입니다. 가치에 적합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오답 보기. 빅데이터와 관련된 걸림돌은 비용이다. 오답입니다. 분석적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정의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데이터 분석을 내재화하는 것은 쉽다. 이거 100% 오답 보기입니다. 우리 실제 조직 문화에서 데이터 분석을 내재화하는 것은 아무리 데이터 기반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도 어렵다.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1차적인 분석과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 보도록 할게요. 1차적인 분석하면 업무 영역에 효과를 얻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오답 체크합니다. 또한 확장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가치 기반 분석이라는 것은 1차원적 분석에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듯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 경제 사회 트렌드, 고객 니즈의 변화를 추구할 때를 가치 기반 분석이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정리되는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객관형 문항의 타켓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43회 때는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를 내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각각 통계학과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데이터 마이닝과 통계학의 차이를 오답 보기로 객관형으로 주어지게 되고 주어를 여기 나와 있듯이 보기 2번에 통계학 대신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넣는다거나 보기 3번에 데이터 마이닝 대신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넣어서 오답 보기 출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구성 요소가 있고 세 가지 IT와 애널리틱스 분석적 영역이 있죠. 물론 가중치는 떨어집니다. 자, 34번에는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가트너가 언급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 기능을 지우고 거기에 조직 관리란 항목을 넣어서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됐죠. 하지만 늘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소프트와 하드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과거에서는 소프트 기능 대신에 하드 기능이란 단어를 넣어서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소프트 기능 대신에 조직 관리가 출제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시험에서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 출제 키워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통찰력 있는 분석, 설득력 있는 전달, 다분야 간 협력은 꼼꼼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암기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출제되는 예상 키워드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질문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인사이트, 통찰과 관련된 질문이 역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카테고리가 한쪽 키워드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그것이 오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질문 중 리포트, 경고, 추출, 권고 이렇게 문항이 등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에는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연결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에이전시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40회서부터 42회까지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항상 예상치 않은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절대 만약에 출제가 되었다면 절대 틀리지 않아야 할 문항이 37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계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했던 것이 어떤 방에는 데이터 레이크, 어떤 방에는 ODS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일단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시 저장소,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상당 기간 보존하는 저장소가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운영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죠. 그 저장소를 ODS라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거쳐서 우리는 DW에 저장하게 되는 순서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차시에 우리 ODS를 물어볼 수 있고 또는 데이터 레이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서비타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서비스 또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딥러닝은 우리 3과목에서 인공신경망의 심층신경망을 딥러닝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는 마이데이터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SQL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SQL이 우리 시험 문제에 왜 등장하냐 하면 RDBMS를 다루는 표준 지리어를 SQL이라고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출제가 되죠. 또는 3과목에서도 우리 이와 같은 SQL 관련된 실습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만들곤 했죠. 하지만 똑같은 타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SQL의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여러분 학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정의어라는 것은 해당되는 우리 테이블, 뷰 등을 정의하거나 변경, 삭제할 때 쓰는 것이고 우리 유형 세 가지 크리에이터와 얼터와 드롭은 데이터 정의어라고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요거 하나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ETL이라는 단어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 데이터 스토어 ODS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ETL이라는 것은 데이터 이동과 변화를 주목적으로 갖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접적인 ETL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기능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특정 형태로 변환시켜서 특정 시스템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ETL이라는 역할이라는 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2과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약간 중간에 우리 오디오랑 영상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약간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고 끊임없이 계속 쉬는 시간 없이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과목 우리 시험 문제에서 40회서부터 42의 상태를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1, 2과목은 굉장히 과거 출제 변경 전보다 유형 변경 전보다 오히려 특정 분포는 상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4과목에 어떤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분석 주제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하죠. 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아주 강력한 가중치 키워드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최적화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솔루션이 등장할 수도 있고 인사이트 또는 디스커버리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파트는 뭐와 관련되어 있나요? 분석 과제 발굴에서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방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옵티마이제이션과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향식 방식이라는 것은 인사이트와 디스커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우리 분석 과제 발굴하고도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우리 목표 시점별 기획 방안, 자, 기획 방안 중에서 우리 당명 분석 주제 유형 주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 단위라 하고 지속적 분석 문화 내재화하는 것을 마스터 플랜 단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출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스피드 앤 테스트와 퀵 윈, 프로블럼 솔빙이 이쪽 마스터 플랜 단위와 섞이면 골라내셔야만 합니다. 그 유형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석 기획식 고려사항 세 가지가 있죠. 이와 같은 세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론 확률은 떨어지지만 더 확률이 높은 것은 과용한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또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인지에 따라서도 분석 방법, 관리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목에서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에 관련된 특징을 오히려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가중치가
훨씬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RDB와 NoSQL 서로 2세대와 4세대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바로 NoSQL의 제품군입니다. 해당되는 몽고DB, 카산드라, HBase, 레디스가 위에 있는 RDB와 섞여 있을 때 그걸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죠. 자, 4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이번에 프레임 효과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프레임 효과에 관련된 정의가 박스로 표현하게 되고 아니 말은 정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자, 네 가지. 다음 중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출제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와 같은 앞으로 KDD,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이와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서로 차이점 구분하는 건 중요한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분석 모형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KDD와 크리스피와 빅데이터 분석은 뭐예요? 분석 방법론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포포스와 나선형 모델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분석 모형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을 관리하는 방법론입니다. 분석 프로젝트에도 쓰이고요. 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활용이 되는 분야가 바로 분석 모형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KDD와 크리스피DM은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 및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는 방법이다라고 정의하도록 합니다. 물론 해당되는 포포스 모델과 나선형 모델 정의를 구하게 되고 박스를 주어지게 되고 정의를 구하는 문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특히 프로타입 모델은 뭐와 관련이 있나요? 분석과제 발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방식이 프로타이핑 모델이죠. 이렇게 연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번에는 KDD 분석 절차입니다. 물론 우리 분석 방법론은 체계적 절차라고 했고 순서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만약에 KDD에서 문제가 난다면 데이터 전처리의 내용을 물어보거나 데이터 변환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전처리의 내용을 박스로 제시하게 되고 정답을 데이터 전처리를 찾는다거나 데이터 변환의 내용을 물어보게 되고 정답을 데이터 변환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외에는 절대 다른 형태의 유형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피DM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크리스피DM도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단계간 피드백 구간이 세 구간에 있습니다. 화살표 양쪽 방향으로 어느 구간에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크리스피DM은 4개의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제상위 계층을 페이스, 단계라 하고 두 번째 하부 계층을 우리는 제네릭 태스크, 일반화 태스크라고 하게 되죠. 적어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화 태스크까지는 꼼꼼하게 암기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업무 이해, 바로 페이스고요. 빨간색으로 하부에 있는 걸 우리는 일반화 태스크라고 하죠. 우리 40회서부터 42회까지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절대 호불호가 갈리지 않죠. 다음 중 업무 이해 단계 태스크가 아닌 것은 데이터 이해 단계 태스크가 아닌 것은 꼼꼼하게 정리해 가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모델링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다면 현재 출제는 데이터 준비가 등장할 수도 있고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어떤 파트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과목에서 여러분 변별력 있는 문제, 변별력 있기보다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로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3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계층을 단계라 되어 있고 그 밑에 계층을 태스크, 마지막을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세로로 각각의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특히 분석기획 파트의 3가지 태스크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한 중요한 스텝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2의 범위 설정에는 SOW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에서는 우리 WBS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에서는 4가지 대응 계획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곳곳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파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잠깐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모델링 태스크가 아주 중요하죠. 그죠? 모델링이라는 것은 3과목에 또 등장하게 되니까 모델링의 정의를 물어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분할을 해야만 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를 구분해서 학습에 관여해서 모델을 만들고 평가형 데이터를 해서 실제 객관적 평가를 받아가는 과정, 여러분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스텝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알고리즘 설명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과제 발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향식과 상향식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향식이라는 것은 문제가 명확한 거고, 상향식이라는 것은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3번째 분석과제 발굴 디자인 띵킹이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디자인 띵킹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프로타이핑과 피드백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구가 중요한 출제 키워드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데이터를 발산한다는 걸 다이버스, 상향식 방식이라 하고 수렴하는 걸 컨버스라 하고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 합니다. 이 개념이 서로 반대로 연결이 되면 오답보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물론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됐죠. 해당되는 어떤 인터뷰를 통해 관찰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emphasize 공감하게 되고 페인 포인트를 define 정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실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 디자인 띵킹 5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하향식 접근법 순서를 물어볼 수 있죠. 또 종종 영어로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향식 접근법의 한계가 있죠. 바로 새로운 문제 탐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더라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향식 접근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하고 출제가 되었고 새로운 문제 탐색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게 오답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와 같은 하향식 접근 방식의 문제 탐색은요. 세부적인 구현 및 솔루션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구가 반대로 표현이 되면 오답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오답보기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하향식 접근 방식은 단기 성격의 파트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 기반 탐색이고 5가지 영역으로 문제 탐색하는 걸 무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앞으로 시간이 한 10일 남짓 좀 더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우리 시험은 단시간 내라 한다면 한 2, 3일 내에 확 몰아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암기하다 잃어버리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 충분하게 학습 시간 확보하시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고 적어도 2시간 정도는 학습을 하셔야만 하고 주말에는 훨씬 더 2시간보다 많이 학습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커트라인에는 걸리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단기 성격에 넘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문제 탐색을 하는 걸 우리는 60번서부터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중장기 관점이 그동안 뜸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뜸했어요. 근데 슬슬, 왜냐하면 난이도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비틀어서 출제되면 그게 난이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간략하게 거시적 관점이 어떤 영역이 있고 경쟁자 확대 관점이 어떤 것, 또는 시장의 리징의 관점, 해당되는 역량의 재해석 관점의 큰 목차별로 정리 간략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용을 다른 쪽 설명을 해서 출제 유형은 오답 고르는 형태 외에는 절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역량의 재해석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영역, 역량 영역과 파트너와 네트워크 영역 서로 반대로 설명해서 오답 고르는 유형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는 바로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을 탐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거죠. 해당되는 박스를 보여주게 되고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의 문제 탐색 중 무엇을 말하는가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 정의죠. 데이터 문제로 변환하는 거 문제 정의입니다. 그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해결 방안 탐색입니다. 우리 인력이 있는지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확보 가능성 탐색해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출제 가중치는 거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타당성 검토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타당성 세 가지 외에 다른 오답 보여주고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65번 상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상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 정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수행이 되고 이번 최근에 기출 문제로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향식 접근 방식은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빨간색 키워드가 중요한 여러분 출제 키워드고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답형이 사라졌지만 블랭크를 만들어서 객관형 문제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여기 상향 접근 방식에서 프로타이핑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자일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자일 모델과 프로타이핑 모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로 차이점은 알고 가도록 합니다. 물론 에자일과 프로타이핑이라는 것은 서로 유사하게 반복적이고 피드백 중심의 방법론은 서로 교집합,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에자일은요, 전체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프로타이핑 방식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게 되고 어떤 제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바로 프로타이핑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둘 간의 개념 정의는 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프로타이핑,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타이핑의 정의 알고 가도록 하고 결국에는 상향식 접근 방식, 빅데이터 분석 환경 같은 그룹에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프로타이핑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예상될 수가 있겠죠. 프로타이핑 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문제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데이터가 계속 사용 목적이 바뀐다면 그 목적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프로토타이핑의 역할입니다. 출제 유형, 다음 중 프로타이핑 역할이 아닌 것은 하고 대표적으로 강력한 예상 객관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분석과제 정의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과목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석과제 발굴을 통해서 상향식과 하향식,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분석과제 거리를 발굴하게 되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하려면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분석과제 정의서라고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예상 문제로서 다음 주 분석과제 항목이 정의서의 항목이 아닌 것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상세한 알고리즘까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상세한 알고리즘까지 분석 과제 정의서에 넣진 않아요. 자, 이 정도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70번은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입니다. 자, 일반적인 프로젝트와 달리 분석 프로젝트는 5가지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에 굉장히 가중치가 있고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일반적 프로젝트와 분석 프로젝트는 관리사항이 동일하다. 오답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가지 항목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5가지를 물어본다면 난이도는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5번째와 4번째가 출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이번 차시의 5번 accuracy와 precision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엔 100%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accuracy와 정의, precision의 정의 서로 잘못 오답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분석의 활용, 안정, 반대로 표현하기. 또 이 둘 간의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아니라고 하기. 이런 오답 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번에 약간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정확도와 복잡도 역시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하죠. 자, 이런 거죠. 자, 일반적으로 단순한 모델은 이해하기 쉽고 해석 가능하지만 정확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복잡한 모델은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복잡하다는 것은 데이터의 노이즈, 잡음까지 학습해 버리게 되고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10가지 일반적 관리 항목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출제 유형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시간, 타임 박싱과 관련된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6번에 나와 있는 조달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런데 왜 출제가 됐을까 면밀히 보게 되는데, 나머지 시간과 기타 항목은 해당되는 보기를 보면 그 항목이 무엇인지 대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이와 관련된 것은 재구매, 이런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조달이라는 업무 아마 직장인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무지만 아마 재직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반적인 관리 항목 언제든지 정의를 물어봐서 박스를 주어지게 되고 문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 2과목의 5장 분석 마스터 플랜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우리 분석 마스터 플랜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과제를 노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이런 분석 과제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 고려요소 3가지가 있고 적용 범위 방식의 고려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서로 넘어가는 것이 오답 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석 마스터 플랜은 일반적인 정보 전략 계획이라 할 수 있는 ISP 방법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분석 마스터 플랜은 일반적인 정보 전략 계획 ISP를 채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빅데이터의 4B, 과로의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 4B는 이렇게 특정 투입 요소를 3V라 하게 되고, 여기서 얻어지는 아웃풋을 value라고 하고, 그걸 비즈니스 효과 요소라고 하게 되죠. 만약에 이 관계가 서로 잘못되어 있는 오답 보기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항이죠. 또한 이와 같은 시급성을 고려한 기준이 있는데, 시급성과 난이도 있습니다. 그죠? 우선순위 고려 요소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급성과 난이도 개념을 서로 혼동해서 연계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급성이라는 것은 전략적 중요도고 시점입니다. 난이도라는 것은 비용과 범위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 뜸했던 문항 중에서 우선순위, 포트폴리오 4분명 분석을 통해서 X축 시급성, Y축 난이도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순서, 시급성에 따라서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는 조정이 가능하죠. 데이터를 전사에서 파일럿, 일부 부서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난이도는 훨씬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답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최근에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됐냐 하면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중 유효성 검증 단계로서 올바른 것은, 유효성 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분석 체계를 도입한 후에 그 분석 방법이나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일부 부서만 진행하게 되는 파일럿 테스트가 이와 같은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올바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윗부분에서 등장하게 될 이와 같은 전산지 또는 파일럿 일부 범위인지에 따른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성 검증이라는 단어를 끌고 와서 출제된 문제가 최근에 새로운 출제 유형으로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의를 물어보지 않고 규칙 규범 정도로만 하면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구성 요소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5개 요소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이 해당되는 조직의 평가 지표라 할 수 있는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입니다. 분석 준비도는 6개 영역이고요. 해당되는 영역을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출제 유형이라는 것은요, 특정 영역의 박스를 보여주고 무슨 영역인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분석 업무 파악에 있는 세부적인 진단 항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출제 유형 외에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분석 성수도 모델 그림으로 좀 이해하도록 합니다. 크게 분석 성수도 모델은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부터 IT 부분까지. 그래서 우리 조직이 도입이냐, 활용이냐, 확산이냐, 최적화인지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난이도는 하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확산과 최적화 단계를 서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난이도 상 레벨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그죠? 자, 거꾸로 올라갔네요. 그죠? 준비도와 성수도 모델 평가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분석 성수도는 어떤 모델? CMMI 모델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석 준비도와 성수도에 따라서 그 조직의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41회 때 해당되는 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4가지 고유 명사라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의 박스 정의를 물어보고 보기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가 되었죠. 그동안에. 자, 데이터 거버넌스에 3요소가 있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고요. 오히려 우리 시험에서 100%짜리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입니다. 해당되는 박스를 주어지게 되고 이게 데이터 표준화, 관리 체계, 저장소 관리, 표준화 활동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고 이번에 출제가 됩니다. 자, 또 하나 해당되는 인력 조직에 따라서 우리는 집중과 기능, 분산 구조로 구분하게 되죠. 기능 구조의 박스를 보여주게 되고 정답 집중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과 함께 다음 중 집중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거 해서 분산 구조의 내용 집어넣어서 오답 고르는 출제 유형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분석 과제 관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크게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으로 나눠지게 되고 풀로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해당되는 교재 그림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우리 분석 결과는 풀로 관리하게 되고요. 아이디어 후보도 풀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2가지만 풀로 관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분석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툴 교육이 아닌 분석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툴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최근의 기출문제 속성 교육도 하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은 유형의 출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해당되는 3가지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리 대상입니다. 마스터 데이터, 메타 데이터, 데이터 사전이고 생뚱맞게 다른 보기 집어넣어서 오답 고르는 유형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박스를 설명해주고 정답지 3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3과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 3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앞으로 쉬는 시간 없이 우리 중간에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40분에 3과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에서 출제 유형 어떻게 잠깐 변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출제 가중치가 상당히 떨어지죠. 크게는 2문항 내외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키워드는 결집값과 이상값이 거의 맞습니다. 결집값에서 한 문항, 이상값에서 한 문항인데 최근에 출제됐던 문항 유형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한 문항은 거의 최고 레벨의 난이도였었고 한 문항은 결집값에서도 약간 좀 더 내용이 들어가는 문항이 출제가 됐죠. 이런 문항이 출제됨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움, 낯선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0회서부터 42회 때 출시됐던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해당되는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결집값 대체라고 한다면 우리 필연고 실무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빈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값을 임의의 값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에 추가적인 말씀 다 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해당되는 대체하는 방법, 기존에 없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선형 보관이 뭐고, 해당되는 완전 분석이 뭐고, 단순 확률 대치법이 뭐고, 개념 정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예측 모델을 기반을 통해서 회귀 모델을 가지고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중대치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값 넣는 대신에 여러 개의 예측대 값을 생성해서 대체하는 방식을 우리는 다중대치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결집값 대치라는 것은 원래 고유화 값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집값을 삭제한다 하면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하고 결집값을 임의의 값으로 대체하면 필연코 왜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중대치법이 모든 맞는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통계 용어 같은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표현들이지만 내용상 다른 의미로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예를 들자면 확률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집합 확률을 결합 확률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 변수를 설명 변수라고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똑같은 의미인데 약간 다른 의미로 문항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낯선 문항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3과목 요즘 출제 유형이라 한다면 같은 용어이지만 다르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기출문제 문항 자체가 기출문제 문항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용어로 썼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문항처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용어를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의하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92번에서는 통계 기본적인 용어 정의죠. 적어도 여러분이 IQR 4분위수 범위와 퀀타일 4분위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변동계수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용어를 정의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93번 대표적인 출제 가중치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죠. 특정 분포가 비대칭 분포인지 정규 분포인지 확인할 때 평균값과 중앙값의 대소 크기를 통해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라는 거 이렇게 평균이 중앙값보다 클 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산점도라는 거 우리 이 그림을 그려서 이와 같은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선형 관계가 없을 뿐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오답 보기이죠. 자, 이렇게 산점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관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 하단의 출제 유형처럼 이 산점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해 볼 수는 없습니다. 95번의 상자 그림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100% 출제된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해당되는 상자 그림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최대값의 경계라인, 최소값의 경계라인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아웃라이어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또한 가운데 가장 굵은 선, Q2, 중앙값이라고 하게 됩니다. 평균값은 절대 아니죠. 자, 이렇게 상자 그림을 통한 해석은 기출문제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고 또한 상자 그림은 굉장히 유용한 시각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6번. 우리 리쉐이프 패키지가 실제 데이터 분석 실무할 때 아주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길게 늘어져 있는 와이드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 분석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파이썬에서 우리 판다스를 쓴다거나 우리 R에서는 디플라이어를 패키지를 쓸 때 기본적 데이터 구조가 롱 포맷으로 되어 있어야지 행 조건을 자유롭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화 강의하다 보면 이 리쉐이프 패키지, 즉 멜트라는 것이 우리 R과 파이썬에서 동시에 아주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멜트의 기능 역할입니다. 멜트는 이렇게 와이드로 되어 있는 걸 롱 포맷으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멜트이고 아마 리쉐이프 패키지가 문제가 등장했다면 정답은 멜트가 될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상 문항입니다. 정규 분포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모수업 검정이라 한다면 정규 분포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R에서 다루는 정규 분포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앞에 이니셜에 따라서 각각의 특정 우리 정규 분포 함수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시험에 임하시도록 할게요. 자, 척도 우리 시험 문제 너무 자주 출제가 되죠. 아주 가중치가 높습니다. 적어도 사칙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비율 척도는 모든 사칙연산이 가능합니다. 등가는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고요. 서열은 대소 크기만 가능하고 명목은 사칙연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념 잡고 가고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서열 척도, 순서 척도라 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여주고 서열 척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기출문제에도 있었던 문항이죠. 자, 99번. 우리 문항에서 가장 변별력 있는 것 중에 이상값이 등장했습니다. 이상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자 그림, ESD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ESD는 평균적으로 3배, 평균으로부터 3배의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값들을 이상값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 SD 알고리즘은 우리 G-스코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단일 변수를 가지고 이상값을 판단해 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중 변수를 가지고서 판단하게 된 이상값 사용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군집 분석에 바할라노비스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군집 분석에서만 등장하는 용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등고선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바깥쪽 분포의 등고선은 이상값일 가능성이 많고 이때 바할라노비스는 다중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상값을 찾는 데 사용이 되죠. 또 하나 이상값은 부정 사용 시스템이나 부도 예측 시스템에서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래 출제 유형처럼 이상값, 결집값 무조건 제거하고 분석한다는 100% 오답 보기라 할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이상값 또는 결집값인지 알고 또는 유의미한 패턴을 나타내는지 또는
오류인지를 판단해서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생략하다는 말구가 문맥이 오게 되면 100% 오답 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법칙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확률이 꼭 한 문항에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계속 3과목이 어렵다라고 하게 됩니다. 크게 확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은 크게 고전적 확률이 있습니다. 고전적 확률이라 한다면 모든 사건, 사상이 똑같은 확률일 때 우리는 고전적 확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물론 이게 고전적 확률을 통해서 시험 문항이 최근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고, 또 다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특정 사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확률은 고전적 확률과 조건부 확률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의 해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문제완에 관련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독서반도 있고 생활경제반도 있고, 적어도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독서반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30%는 생활경제반이다. 이걸 조건부 확률로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자, 그 안에 A서부터 D까지 있는데요. 자, 한 직원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두 반 모두에 신청할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해답을 보시면 해설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교집합의 확률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설을 박스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 이걸 결합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서 결합 확률은 옆에 있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조건부 확률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집합의 확률, 결합 확률을요. 자,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B번에 보시면 무작위로 추출된 생활경제반 신청자가 독서반에도 신청하였을 확률을 구하라 하게 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해석해야 되고,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 B가 먼저 뽑혔을 때 A의 확률을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C라는 것은 적어도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는 뭡니까? 독서반 또는 생활경제반 또는 그 둘 다 신청한 경우, 즉 교집합의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적어도란 말을 통해서 합집합 확률을 여러분 상기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험 문제에선 D번이 중요한데요. 자, 서로 A와 B의 독립사상이었을 때 결합 확률 또는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서로 이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 두 사상을 독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A 문항에 있는 것은 서로 조건부 확률일 때 결합 확률은 저런 식으로 구해주게 되고, 만약에 두 사상이 조건부 확률이 아닐 경우, 각각 독립일 경우에는 결합 확률은 D로 해석해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 매번 한 문항 확률 문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일 때 이렇게 결합 확률은 이와 같은 수식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문제 2를 보게 되면 한번 문맥을 쭉 한번 이해하도록 합니다.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랜덤 추출하게 되고 두 개 모두 불량품일 확률을 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뽑으면 다시 넣지 않는 비복원 추출이죠. 따라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 교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 수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복원 추출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 확률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복원일 때와 복원일 때 조건부냐 아니면 독립이냐 이거를 생각해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로서 곱해주느냐 아니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곱해주느냐 이렇게 의미 맥락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것이 또 베이지 정리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짧은 순간에 다 모든 걸 다룰 수 없지만 해설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해당되는 사전 확률을 통해서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베이지 정리를 하게 되고 해당되는 문항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해당되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 D라는 건 진단을 받은 거고 A는 질병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질병을 받았을 때 진단받았을 확률을 가지고 반대의 경우 내가 진단받았을 때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을 이렇게 베이지 정리 수식을 통해서 간략하게 여러분 계산하실 줄 아셔야만 하죠. 자, 정리해드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확률에서 고존적 확률,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건부 확률인 경우도 있지만 독립일 때 확률, 결합 확률이 있죠. 마지막 베이지 정리, 이렇게 네 가지 개념 중에서는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는 102번 확률 변수예요. 우리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처음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연속적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면적을 구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출제 유형에서는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용어 구분하는 거, 용어 정의 내리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 출제 유형을 보시면 확률 변수는 모집단의 특성값을 수의 집합 위에 확률에 대해 대응을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답복이고요. 결국에는 확률 변수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원소를 실수로 변환하는 것이지 모집단의 특성값을 직접 확률에 대응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문항이 객관형 보기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상승한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와 같은 이산형 확률 변수로 기반으로 나온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자, 우리 시험에서는 포화성 분포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초기화 분포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 필요하다면 포화성 분포는 교재에도 나와 있고 초기화라는 것은 유한한 모집단에서 비복원 추출할 때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초기화 분포입니다. 출제 키워드는 비복원이란 단어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초기화 분포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중심극한 정리 중요하죠. 중심극한 정리에 관련된 정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출제 유형이 있는데요.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관련된 것이지 절대 표본 분산의 분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심극한 정리를 설명하면서 표본의 평균 대신에 표본의 분산으로 설명해 주면 대표적인 오답복이라고 이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설검정 파트예요. 우리 가설검정에서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둘과는 알파, 베타 서로 부의 관계라고 했는데 상충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파 위험이 베타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자, 알파 고정을 하고 한다. 알파가 결국 유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 또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베타 검정력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또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출제 유형이 있어요. p-value라는 것은 유의 확률을 의미하게 되고 유의 수준이라는 게 0.05가 어떤 의미인지 또한 유의 확률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귀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정의를 기반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출제 유형은 3과목에서 여러분한테 변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상 문제입니다. 우리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자,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 추정할 때 표본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수준 하에 모평균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신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때와 모를 때 쓰는 분포가 다르죠. 해당되는 보기는 해당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지분포를 쓰게 되고요. 만약에 모 표준 편차를 모르게 되면 우리 표본 분산 S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해당되는 공식 루트 n이라는 것은 표본 크기고요. n은 우리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은 T분포와 G분포 서로 수식을 알고 있는 게 출제 포인트고, 저는 계산 문제가 등장하든 수식이 등장하든 해당되는 G분포와 T분포 모평균의 신뢰 구하는 공식은 이번 회차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해당되는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은 설명드렸고요. 자, 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해당되는 T분포를 이용할 때 또는 G분포를 이용할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은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확실하게 의미는 다릅니다. 그죠? 자, 신뢰 수준이라는 건 뭔가요? 확률이 절대 아닙니다. 방법의 정확도고, 확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오답이죠. 우리 신뢰 구간을 100번 우리 샘플링을 해서 신뢰 구간을 100번 구하게 되면 매번 구할 때마다 신뢰 구간은 다를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확률적 표본 추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계속 층화 추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언제 깨질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 최근에도 층화 추출이 출제가 됐죠. 따라서 여러분은 군집도 또는 개통도 꼭 확인하고 여러분 시험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중공성성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남은 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공성성이라는 건 뭔가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설명 변수가 서로 강한 선형 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귀개수의 추정치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회귀 모양의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다중공성성이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중공성성 진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언제든지 VIF라는 값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값을 10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 숫자를 바꿔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다 했는데 이 상관계수가 0.8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중공성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정규화 선형회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주 강력한 예상 문제입니다. 강력한 예상 문제예요. 자, 정규화 선형회귀라는 것은 우리 과대적합을 방지하고 변수 선택의 불안전성을 완화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정규화 선형회귀죠. 물론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리치와 라쏘 회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리치의 회귀는 변수 선택 기능이 없고 우리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겁니다. 라쏘는 변수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제약 조건이고 이걸 L1이라고 하죠. 우리 시험 문제에 예상되는 출제 포인트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 3-4문제 정도만 극복해 주시면 약간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게 우리 ADS-B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당되는 우리 회귀 분석의 가정 조건입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가정 조건 아주 가중치가 높고요. 우리 선형성은 너무나 잘 알고요, 여러분이.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잔차가 독립변수의 값과 무관하게 분포되어 있다 가정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지듀얼과 피티드 밸류라는 거 잔차 분석을 통해서 우리 일정하게 무작위로 퍼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상관성 보시면 잔차들끼리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더빈 왓슨 통계량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러분 메모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파트에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뭐와 하는 것, 어떤 관계일 때 판단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결과 해석할 때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모형이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확인하는 방법, F, 통계량값 또는 그때 p-value 값, 개별 회계기술이 유의미한지 어떤 걸 통해 확인하는지, 과연 R-스퀘어 결정계수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모형의 데이터를 잘 적합하는가, 우리 잔차 통계량을 통해서, 즉 잔차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114번의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후진 제거와 전진 선택에 관련된 부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출제가 되고요. 꼼꼼하게 어떻게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 선택 방법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답 보기가 등장하냐 하면 다른 변수들이 추가하거나 제거함에 따라 이전에 선택된 변수가 다시 제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오답 보기고 이번에 나올 차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할 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딜렉션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forward, 전진 선택, backward, 후진 제거, both, 단계별 선택이라고 해석해서 오답 고르는 유형이 출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우리 다별량 분석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상관 분석 쭉 있습니다. 우리 상관계수만으로 변수 간의 유의성을 판단해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의 강도를 나타내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고 별도의 해당되는 함수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하기. 자, p-value, 유의확률은 상관성의 존재 여부에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관성의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상관계수를 통해서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차이를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우리 구간 척도 이상일 때, 스피어만은 서열 척도일 때. 자, 이와 같은 피어슨은 선형 관계, 스피어만은 비선형 관계를 파악한다. 구분하도록 하고 아주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차원 척도법의 정의입니다. 가장 상위 카테고리는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다차원 척도법을 하는 거고, 물론 다별량 분석에서는 가장 가중치가 낮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무조건 한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선형결합이라는 게 무엇이고 서로 독립적인 주성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듯이 주성분 분석은 변수의 선형결합을 통해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로 잘 설명하는 몇 개의 주성분으로 변수를 축소,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차원 축소를 하니까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변동성, 분산을 최대로 하는 축을 찾는 것이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 하면 주성분은 여러 개 있죠. 즉 해당되는 독립변수 수만큼 주성분 수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주성분이라는 것은 분산이 가장 큰 주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1주성분은 원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US의 REST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 4개의 입력 변수가 있는데 그걸 2개의 주성분으로 축약하게 되죠. 첫 번째 주성분은 우리 강력 사건과 관련된 주성분입니다. 따라서 원 변수의 강력 사건의 개수가 커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성분은 인구의 대도시와 관련된 주성분입니다. 따라서 인구와 대도시와 관련된 개수는 커져가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1주성분과 2주성분은 서로 이와 같은 선형 결합으로 어디에 가중치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첫 번째 주성분과 두 번째 주성분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듯이 각 주성분이 서로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중복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기출문제도 언급이 드렸지만 많이 나오지만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같이 서로 연계해서 정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성분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방법인데 주성분의 수를 몇 개로 할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주성분 수를 결정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2번입니다. 왜 고유값이 1 이상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고유값이 1 이상인 주성분을 선택하는 것은 주성분이 하나의 원래의 변수보다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카이저 기준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주성분 수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정리할 건 무엇이냐면, 주성분 수를 결정할 때 특정 성분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통합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시계열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성을 요구하는 세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비정상 시계열이죠. 어떻게 하면 정상 시계열로 갈지. 최근에 기출문제에서는 차분이란 용어가 등장했고, 차분은 앞차시를 빼주는 거죠. 여러 시점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바로 앞차시에서 빼주는 걸 차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또는 아리마 모형 PDQ를 해석하는 문장이 등장했고, 빨간색으로 아리마를 구성하는 AR 모형의 정의, MA의 모형의 정의를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차분의 횟수 D를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죠. 또 하나 시계열 모형 식별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모형은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편자기 상관함수를 가지고 모형을 식별하고요. MA 모형은 자기상관함수를 가지고 식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절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절단이라는 것은 자기상관함수, 부분자기상관함수가 특정 이하부터 상관관계가 0이 되는 그런 현상을 절단이라고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해 시계열에 관련된 정의 문제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분해 시계열이라는 것은 시계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시계열 분석 기법 중에서 평활법의 이동평균과 지술평활법,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 드렸고요. 그 빨간색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오답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한 예상 출제 키워드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따라서 아리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성 시계열 데이터이죠. 그래서 차분이 필요한 거인 것처럼요. 이렇게 정상성 유무에 따라도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선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6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분류가 가장 출제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군집이 두 번째. 자, 이번 차 시에는 기술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이라는 것은 데이터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스 주어지게 되고 기술 관련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추진 5단계 물어볼 수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듯이 데이터 가공의 박스를 보여주게 되고 가공을 체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은 타켓 변수, 목표 변수의 존재 유무죠. 따라서 목표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사례를 부여하게 되고 서로 일률적인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 예상 문항입니다. 다음 모형평가 파트입니다. 이상하게 40회서부터 42회까지 ROC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할 뿐입니다.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ROC가 과연 또 출제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00% 출제될 것 같습니다. 자, ROC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ROC에서 AUC라는 부분, ROC의 X축의 의미, Y축의 정의, 그 다음에 ROC의 면적에서 0.5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AUC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체크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분할할 때 각각 3개로 분할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검정용 데이터의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교차 검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검증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죠. 홀드아웃과 K-폴드, 그 다음에 부스트랩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각 박스를 통해서 정의하는 거 중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 하나, 부스트랩 방식에서 이렇게 36.8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되는 수식이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127번에서는 우리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 혼동 행렬표가 있죠. 여기 표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자, 해당되는 특이도 우리 다 평가하도록 해요. 특히 이번에서는 F베타에서 F1과 F베타, 베타라는 것은 베타가 1보다 크면 어디에 재현율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정확도에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따라서 베타 2가 의미하는 바, 베타 0.5일 때 의미하는 바 올바르게 해석 못하면 오답 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파 통계량도 마찬가지고요. 정의를 내리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 시험 출제 포인트에서는 떨어지지만 이익도표와 향상도 곡선의 정의 출제 포인트죠. 자, 다음 분류 모형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분류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출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이항 데이터 0, 1을 예측해서 타겟 변수, 종속 변수가 확률로서 표현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저렇게 정의하셔야 되고 수식을, 모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모형 탐색 파트에서 유의성 검정할 때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최대 우도 추정을 이용하게 되고 유의성 검정은 카이제거 분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회귀 분석에서는 T 검정이나 F 검정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 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선형, 직선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걸 로짓 변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로짓 변환이라는 것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양쪽의 로그와 우주 변화를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로짓 변환의 정의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로지스틱 회귀 개수에 따라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 S1 모양이고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역 S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로짓 변화를 함으로 인해서 로지스틱 회귀 개수는요, 하단에 나와 있지만 x를 1 증가하게 되면 오즈의 예측값은 이거 지수함수 값입니다. 익스포넨셜 베타 1만큼 증가하게 되고 오즈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 오즈비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해석하는 문제. 또한 아무래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0,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의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는 비모성 모형입니다. 그죠?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한 의사결정 나무는 규칙 기반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설명과 해석이 아주 용이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호작용 파악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호작용이라고 한다면 독립변수가 서로 결합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교호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는 특정 기준에 따라서 한 마디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 교호작용 파악이 용이하다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의 불순도 측정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카이제곱 통계랑 진입가 또는 우리 해당되는 엔트로피 지수가 있었고 깜짝 놀란 것은 최근에 엔트로피 지수 수식을 물어봤습니다. 확률과 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의 정보량을 우리 계산하는 것이 엔트로피 지수인데 그건 깜짝 놀랐고 그건 여러분 아마 변별력 있는 문제, 여러분 틀리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나무는 순수도 측정 지표는 없어요.
자, 불순도 측정 지표, 카이제곱 통계량과 진입값의 계산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고, 엔트로피 지수는 수식이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타겟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이산형일 때 분류나무, 연속형일 땐 회귀나무라 하게 되고, 그때 쓰는 풀수도 측정 지표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기준입니다. 자, 다음은 해당되는 정지규칙과 가지치기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복잡성을 제어하게 되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는 정지와 가지치기를 하게 되죠. 해당되는 정의를 물어보는 박스를 부여하게 되고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상 문제인데요. 의사결정 나무에 쓰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케이드와 카트가 있는데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약간 레벨을 올린다면 이렇게도 차이점을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카트 메모하도록 해요. 카트는요, 연속형과 범주형 다 사용하게 되고 이진 분할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케이드는 범주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꼭 카트와 케이드는 두 가지 특정 차이점을 알고 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이라는 건 W, 가중치를 갱신하는 것이다 정의해야 되고, 또 하나 특징, 역전파 알고리즘을 정의하도록 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신경망 학습의 핵심 방법이죠. 손실함수, 우리 MSA 오차를 계산해서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중치를 역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역전파 알고리즘이라 하고 인공신경망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하단에 나와 있는 용어에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라는 것은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학습하는 값이죠. 가중치, 편향 모두 다 파라미터입니다. 반면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용어 정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인공신경망은 지도학습이고 나중에 등장하는 SOM, 자기조직화 지도는 비지도학습이죠. 이와 같은 두 가지 설명을 혼용시켜서 오답 고르는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137번인데요. 인공신경망의 은위층과 은익노드스를 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다층 신경망은 단층 신경망보다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죠. 훈련의 어려움과 가족합의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문맥에 대해 오답 보기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 137번의 유형입니다. 자, 은익층의 노드가 적으면 그만큼 의사결정 경계를 만들 수가 없고 과소적합되겠죠. 자, 이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해석이 어렵고 여러 가지 단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인공신경망은 데이터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오차가 작은 전역해를 찾지 못하고 지역해에 빠지게 되고요. 인공신경망은 모델을 학습할 때 상당한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부여하게 되고 학습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인공신경망의 활성함수가 있습니다. 활성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활성함수 대부분 비성형 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로지스틱 회귀함수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범위를 오답 고르는 형태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인데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한다 해서 오답 유형이 등장하게 됐고, 소프트맥스 함수가 두 번째 출제 가중치가 높습니다. 거기에 렐로 함수가 있는데요. 렐로 함수는 기울기 소신 문제한테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우리 기울기 소신 문제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층 신경망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할 때 발생합니다. 자, 이 문제는 신경망의 깊은 구조에서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져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기울기 소신 문제라고 하게 되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활성화 함수를 쓴다? 렐로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렐로 함수 여러분 메모하도록 합니다. 포화되지 않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입력값이 증가하더라도 출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양수 구간에서는 기울기 값이 그대로 유지돼서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손실 없이 전달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 극복하려면 쓸 수 있는 활성함수, 렐로 함수라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강의 끝나고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도 있지만 기울기 폭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기울기 폭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댓글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험에 임하실 때 간략하게 소실 문제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 기울기 폭발 문제 역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앙상블 모형은 굉장히 가중치가 높아요. 해당되는 배깅 또는 랜덤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빨간색의 출제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합니다. 덤으로 말씀드리면 랜덤 포레스트는 각 트리의 노드 분할을 수행할 때 우리 의사결정을 나무 만들 때 모든 독립 변수, 입력 변수를 다 쓰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n개의 변수만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랜덤 포레스트와 해당되는 배깅의 차이점 꼭 이해하고 가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군집 분석 가도록 할게요. 군집 분석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병합적 방법, 반대의 경우를 해당되는 분할적 방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계층과 비계층을 구분하는 이유는 계층은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관계라는 의미가 되고 비계층은 이와 같은 계층 구조가 성립되지 않을 때 서로 나눠주는 카테고리 기준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한 번 군집이 형성되면 군집이 이동하지 않아요. 자,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의 타당성 지표는 실루엣 개수가 있습니다. 실루엣 개수를 물어보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강수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 계층적 군집해서 병합하는 방법, 단일, 연결, 평균, 중심, 와드가 있고 어떤 것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제가 예상컨대 100% 예상해 보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K평균 군집은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죠. 하지만 분석자가 군집 수를 설정해 줘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K평균 군집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K민지는요, 해당되는 단점을 갖고 있죠. 특히 메모하도록 합니다. 원형의 군집을 갖고 있을 때 성능이 발휘됩니다. 기하학적인 모형, 오목한 모형일 때는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이상값이 있을 때는 해당 중앙값 군집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도록 합니다. 혼합분포 군집은 EM 알고리즘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자를 보시면 E 스텝 단계와 M 스텝 단계를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을 알 수 있대 E 스텝 단계 각 A를 잠재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는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 A 군집과 B 군집 모수를 추정하게 되고 이 모수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무한 루프를 도는 게 EM 알고리즘이고 우리 시험 문제 최근 문제에서 혼합분포 군집 설명하면서 EM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SOM입니다. 아까 인공신경망과 서로 차별하는 문제,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 자율학습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거 비지도학습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알고리즘이 쭉 있고 인공신경망과 SOM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SOM은 경쟁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경쟁학습은 비지도학습의 한 방법이에요. 신경망에서 우리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뉴런들 사이에서 경쟁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메모하도록 합니다. SOM은 국소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말 그대로 그 뉴런 주변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소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SO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해당되는 군집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수학적 거리가 필요하죠.
유클리드, 맨하튼, 계산식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민코스틱 거리 수식으로 물어보게 되고요. 표준화 바하노비스 거리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죠. 최근에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비지도 학습 방법이니까 이 비지도 학습할 때 군집수를 몇 개로 할지 중요하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층적 계산 덴드로그램과 또는 K-민즈에는 엘보 기법을 통해서 선택하는 방법, 또는 실루엣을 통해서 군집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엘보 기법이 최근에 출제됐던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밀도 기반 군집은 K-민즈는 이렇게 기하학적인 군집에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고, 밀도 기반 군집 DB-스캔이 그때 이용되는 군집 방법입니다. 또 하나 메모하도록 해요. DB-스캔은 군집의 수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설정해야 한다면 오답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NN, 게으른 학습이고 거리 기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K는 여러분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K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계는 단순해지고요. K가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복잡한 경계, 과대적합의 모양이다. 꼭 기억해야 할 주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연관성 분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도, 측정 지표에서 우리 신뢰도, 향상도, 언제든지 계산 문제에 등장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문항을 보게 되면 향상도가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에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교환에는 없지만 연관규칙의 장단점도 굉장히 가중치가 높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한 연관규칙 분석할 때 쓰는 알고리즘, A-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있어요. 최근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단일 품목에 대해 체조지도 만족하는 걸 찾습니다. 또는 2개 품목, 3개 품목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걸 A-프라이어 알고리즘이라 할 수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FP-글로스가 대용 알고리즘이라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156번서부터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계산 문제고요. 꼭 여러분이 계산 문제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157번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순차 패턴 분석이고 앞에는 연관 분석과 다릅니다. 순차 패턴 분석은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원인,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것이 순차 패턴 분석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1시간 50분, 40분 우리 정도 우리 전체적인 요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당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요약 포인트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제공해드린 교환 PDF 파일을 가지고 기본 포맷을 만들고 기출문제 풀다가 교환에 없는 것들, 기출문제 내용, 해당되는 교육자료에다가 몇 가지 내용 정리해서 메모하게 되고 이 교환 교육자료 PDF 파일 통해서 계속 반복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1, 2과목은 한 과목이라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남는 시간 3과목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용어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올해 24년도 43회 ADS-B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 여러분의 최적의 합격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2시간 남짓 진행했고 중간에 영상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쉬는 시간 없이 진행했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합격 꼭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